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수업 오늘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 약간 좀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걸 잘 이해했다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뭐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게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저 질량 있죠? 여러분들도 질량이 있죠? 그럼 지금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왔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만유인력이라는 건요, 만유인력이 얼마나 힘이 세냐는 뭘로 결정지어지냐면 이렇게 결정지어집니다. 자, 봅시다. 여기 두 물체가 있어요. 여기 하나의 물체는 질량이 large m이고요, 대문자 m. 또 다른 물체의 질량은 small m이에요, 소문자 m이에요. 자, 질량이 둘이 이렇게 다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F, 힘의 크기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R제곱분에,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상수가 들어가요. 상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정확한 값을 구할 때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 물체의 질량. 이 물체의 질량이나 이 물체의 질량이 여기 들어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왼쪽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커진다고 합시다. 이 large m이 커진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이 물체의 질량이 커져도 당연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커질 거예요. 근데 두 물체가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줄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어요. 앞줄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과 저 사이의 거리가 2m라고 합시다. 그럼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이랑 2m 떨어져 있고 여기는 이 학생이랑도 2m가 떨어져 있는데 이 학생은 몸무게가 무거워. 이 학생은 몸무게가 가벼워요. 그럼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 힘이 더 강하냐? 당연히 나라는 사람의 질량은 같은데 이 학생은 무겁고 이 학생은 가볍고 거리는 똑같으니까 저는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더 많이 끌려가는 힘을 받게 되죠. 질량에 비례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같은 질량의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2m 거리에 있고 어떤 학생은 저기 10m 거리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를 끌어당기는 힘은 누가 더 강할까요? 나의 질량도 같고 학생의 질량도 같다면 그 학생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학생이 저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할 겁니다. 물론 우리끼리 끌어당기는 힘은요 너무 미미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너무 느낄 수가 없는데 이제 중력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만유인력이라는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력은 만유인력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선생님, 학생 이렇게 예를 들었죠, 맞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놓으면 되냐면 천체로 놓으면 그게 중력이 됩니다. 천체. 즉 태양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태양의 중력이에요. 달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달의 중력이에요.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지구의 중력입니다. 이처럼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어떤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도 결국은 만유인력이거든요. 특히 어떤 천체? 지구. 좀 좁게 얘기하면 이 지구라는 천체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이 펜을 끌어당기는 이 힘 있죠? 이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력이 생기는 이유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모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은 너무 약했죠. 왜? 우리의 질량이 작으니까. 그럼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은 너무 약했어요. 근데 여기에 선생님 대신에 지구를 넣어봅시다. 지구는 돌덩이에요. 반지름 6,400km짜리 돌덩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선생님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와 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자라고 하면 이 지구의 질량값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힘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수준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바로 어떤 물체를 지구상에서 놓게 되면 그 물체는 지구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지표면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 있는 물체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물체는 이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기 있는 물체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끌려가게 되고 여기 있는 물체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끌려가게 돼요. 이처럼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우리가 흔히 아래라고 표현하죠.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중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중력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혹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기억나시나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였죠?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속도가 빨라져. 아, 가속도가 생기는 거구나. 그 공식 기억나시죠? F는 ma. 자, 그럼 여기 봅시다. F는 ma죠, 맞죠? 그러니까 얘도 F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어요. 자, F는 ma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 가속도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가속도가 바로 뭐냐면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가속도예요.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가속도.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R 값에다가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를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하면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 값을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M 값에다가 물체의 무게 혹은 제 몸무게를 넣어줘요. 물체의 질량. 그리고 여기 라지 M 값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질병은 아닙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지구의 질량을 넣어줘요. 자, 그럼 봅시다.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보세요. 지구와 나 사이에 거리를 넣어주고 지구의 질량을 넣어주고 나의 질량을 넣어주면 그 힘값은 바로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돼요. 맞죠? 그 중력에 의해서 나는 끌어당겨지니까 특정 가속도를 가지게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뛰어내린다. 슉 뛰어내리면 슉 하고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때 내가 받는 가속도,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지구 중력에 의해서 내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중력 가속도, G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볼게요. F는 ma죠. 그럼 이 A 값이 뭐예요? A 값이 바로 내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가속도 값이죠. 그러니까 이 ma를 뭘로 또 바꿀 수 있냐? mg라고 바꿀 수도 있겠네요. 왜냐? 중력에 의해 생긴 가속도니까. 그렇다면 중력이라는 건 또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자, 얘랑 같죠? 그럼 m을 이쪽으로 던져 볼게요. 그럼 m 없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러면 등식을 써보면 이렇게 다 나오겠죠? 중력 가속도 G는 뭐가 나옵니까? R 제곱분의 중력 상수 G에다가 지구의 질량 M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이 G가 뭐냐? 지구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가속도예요.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증가하는지. 자, 그런데 이 G값을 정하는 데 들어가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 거리 들어가죠. 두 번째 뭐 들어가요? 지구 질량 들어가죠. 자, 뭐 들어가요? 중력 상수 들어갑니다. 자, 중력 상수의 상수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중력상수 G값, 정해진 값이에요. 지구의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 솔직히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는데 이 거리는 지구 전체, 이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거리도 사실상 안 변한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얘도 안 변해, 얘도 안 변해, 얘도 안 변해. 그리고 이 식 안에 물체의 질량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럼 물체의 질량이 이 식 안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를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물체랑 이 물체가 지금 질량이 다른데 떨어질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근데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물체나 무거운 물체나 어차피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진다? 똑같이 속도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실험을 누가 했습니까? 예전에 갈릴레이가 실험을 했었잖아요. 갈릴레이 맞나? 갈릴레이가 실험을 했었죠. 어디 가서? 피사의 사탑에 가서. 야, 이렇게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가벼운 쇠공과 무거운 쇠공을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벼운 쇠공과 무거운 쇠공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가속도가 같으니까 똑같이 속도가 증가하고 똑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G라고 표현하는데 물체의 질량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아까 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종이컵이 있죠? 이 종이컵을 제가 여기에 놓고 여기에서 들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답을 알고 계시죠? 놓으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얘가 지금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물론 이 수업하는 교실 안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기 저항을 받아요. 근데 공기의 저항을 무시했을 때 이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손을 딱 놓게 되면 제가 손을 놓는 순간부터 이 물체는 무슨 힘만 받게 되냐면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죠? 힘을 받으면 힘을 받은 방향으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겨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힘을 받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잡고 있을 때 멈춰 있었지만 얘를 놓는 순간 얘가 중력만 받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랫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고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얼마만큼 빨라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중력 가속도, 물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이 지구상에서 중력 가속도 얼마? 9.8 m/s 제곱, 즉 1초당 9.8 m/s씩 속도가 증가합니다. 1초당 9.8 m/s씩 속도가 증가해요. 자, 그럼 봅시다. 점점 빨라지니까 당연히 점점 먼 거리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위치를 표시해 놨어요. 0m, 5m, 10m, 20m, 30m, 40m, 45, 50, 60, 70, 80 이렇게 미터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 0m 되는 지점에서 물체를 들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물체를 제가 놓을 거예요. 탁 놨어요. 놓는 순간이 몇 초냐? 놓는 순간이 바로 0초입니다. 0초예요. 0초. 자, 1초 뒤에 얘는 어디 있을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얘보다 좀 떨어져 있겠죠? 제가 물체를 손으로 잡고 있다 놓으면 놓는 순간 떨어지게 될 거고 1초 뒤에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 있겠죠. 근데 몇 미터나 가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몇 미터나 가 있을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처음 1초 동안은 매우 빠르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갈 거예요. 그 다음 1초에서 2초 구간에는 더 빨라졌으니까 더 멀리 가겠죠. 2초에서 3초 구간은 더 빨라졌으니까 더 멀리 갈 거고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 구간에는 더 빨라졌으니까 더 멀리 가게 되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갈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몇 미터를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걸 계산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받고 있다고 할 때 그 물체의 이동거리 S는,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었어요. 자,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거기에다가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을 한다 그랬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다 놓는 거예요. 잡고 있다가 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딱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얘가 처음 속도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다가 놓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가 돼요? 처음 속도가 0이 되죠.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즉 V0가 0입니다. 그럼 여기 V0에 0을 대입해 보면 이 V0t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예,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은 건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2분의 1. 자, 모든 물체는 A가 가속도죠. 지구상에서 모든 물체는 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속도를 얼마를 가진다 그랬어요?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A를 중력 가속도 G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리가 여기서 뭐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죠. 그럼 이 거리를 수직으로 표현한 거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떨어진 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떨어진 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S를 뭘로 바꿨으냐면 이렇게 높이로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유낙하 운동에서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떨어진 일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처음엔 당연히 0초일 때는 t에다 0 넣으면 0m죠. 그래서 0초일 때는 0m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근데 1초 후에는 몇 미터 지점으로 갈까? 자, 이 공식에 1 대입해 봅시다. t에 1 넣으면 2분의 1 9.8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1의 제곱이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와요? 4.9가 나오네? 맞아요. 얘는 1초 뒤에 어디로 가 있어요? 약 4.9m 지점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4.9m 지점에. 자, 2초 후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하면 돼? 맞아요. t에 2를 넣으면 돼요. 그럼 이번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2의 제곱이에요. 아, 4네 이번엔. 얼마가 됩니까? 19.6m가 되죠. 그래서 2초 후에는 거의 20m 가까운 거리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어때요? 처음에 간 거리보다 0초에서 1초 사이에 간 거리보다 1초에서 2초 사이에 간 거리가 더 멀어졌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 빠르니까. 빨라졌으니까 그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겠죠. 자, 3초 후에 얘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9.8 3의 제곱. 그럼 얼마가 나와요? 약 44.1m가 나오죠. 약 45m. 대충 한 이쯤에 있게 돼요. 이쯤에 있게 됩니다. 언제? 3초쯤에 이렇게 있게 돼요. 어때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갔죠? 자, 그 다음 봅시다. 4초. 떨어뜨리고 나서 4초 후에는 어디쯤 가 있을까?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4의 제곱. 제가 좀 계산이 느립니다. 얼마가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대략 80m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한 여기쯤 떨어지게 돼요. 여기쯤. 4초 후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점점 빨라지면서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정지 상태에서 손을 놓자마자 중력에 의해서 점점 빨라지면서 바닥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게 되면 물체의 질량, 크기, 모양에 무관하게 돼요. 물체의 질량, 모양, 크기에 무관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떨까?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니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쉽게 답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가벼운 게 더 빨리,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지죠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실험해보면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 뭘 해볼까? 뭘 던져야 고장이 안 날까? 자, 여기 상대적으로 무거운 여기 매직펜이 있고요. 여기 지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티슈, 마른 물티슈가 있어요. 이 두 물체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누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보셨죠? 분명히 얘가 더 빨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져 라는 느낌이 언제나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빨리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무거워서 빨리 떨어진 게 아니라 일종의 밀도 차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같은 질량당 크기가 작아요. 얘는 같은 질량인데 크기가 커요. 크기가 큰 만큼 뭘 많이 받아요? 공기의 장을 많이 받죠. 이렇게 공기의 장을 많이 받아요. 매직 제가 불어도 안 올라갑니다. 그냥 떨어져.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나 공기의 영향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떨어질 때 지구의 중력만 받는 게 아니라 공기의 저항도 받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떨어질 때 저항을 덜 받으니까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워서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냐 조금 받냐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떨어지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쇠공이 있고요. 얘가 쇠공이에요. 쇠공. 얘는 깃털입니다. 상식적으로 공기가 있는 여기에서 실험을 하면 쇠공과 깃털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떨어질까요? 당연히 쇠공이 먼저 떨어지죠. 깃털은 샥 이렇게 떨어질 거고 쇠공은 훅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얘를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면요. 진공이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의 저항도 없겠죠? 실제로 진공 상태에서 실험하면 이 깃털과 쇠공이 동시에 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과학관 가면 그런 게 꼭 있거든요. 과천과학관 같은 곳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요. 물체의 종류, 모양,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자유낙하를 하게 됩니다. 1초에. 자, 지금부터는 수직으로 아까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 즉 처음 속도가 0에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운동을 배웠었죠. 이번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중력만 받는 운동 중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를 제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던지면 이 물체가 제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받는 힘이라고는 중력밖에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떨어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가 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때 수평으로 던져진 속도에 따라서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처음 세팅을 먼저 보면 지금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이제 높이고요. 던져진 지점 0으로 해서 10m, 20m, 30, 40, 50, 60, 70, 80m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10m, 20m, 30, 40, 50, 60, 70, 80m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제가 어떤 물체를 이 0인 지점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진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물체를 어떻게 던질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 10m/s의 빠르기로 던질 거예요. 10m/s. 수평 방향으로 처음 던지는 속도가 10m/s. 10m/s를 풀어서 얘기하면 1초에 10m씩 간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상상을 해보시면 중력이 없다면, 즉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는 1초 뒤에 10m를 이동할 거고 2초 뒤에는 20m, 그 다음 30, 40, 50, 60 1초에 10m씩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 얘기해보자면 1초 뒤에 이 위치에 가 있을 거고요. 2초 뒤에는 이 위치에 가 있을 거고 3초 뒤에는 이 위치에 가 있을 거고 4초 뒤에는 이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은 중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자, 그때 떨어지는 부분에서 어느 위치, 그러니까 1초 뒤에 실제로 이 공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2초 뒤에는 어디 있고 3초 뒤에는 어디 있고 4초 뒤에는 어디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속도는
벡터량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속도는 벡터량이에요. 여러분, 벡터량이라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였죠? 벡터량. 벡터량이라는 것은 어떤 크기와 더불어서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불렀어요. 이 벡터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얘기하자면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힘이 벡터량이에요. 얼마나 세게 밀었니? 오른쪽으로 밀었니? 왼쪽으로 밀었니? 즉 세기, 크기와 뭐가 있죠? 방향이 함께 있죠. 이 힘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제가 이 방향으로 어떤 사람이 힘 F로 끌어당겼어요. 힘 F1으로 끌어당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시에 이 물체를 윗방향으로 힘 F2만큼으로 끌어당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결국 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합쳐진 힘을 받게 되겠죠. 기억나시죠? 이 합쳐진 힘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합력이라고 했었죠. 이때 여러분 합력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고요. 이 화살표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게 되면 실제로 이 힘 F1과 F2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합력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힘의 합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의 합성이라는 말을 좀 더 이제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힘도 벡터량이라 그랬잖아요. 이 벡터량의 예시로 힘이 있었고 속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합성은요, 힘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 벡터량에서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도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속도. 이 방향의 속도와 이 방향의 속도가 되지만 이 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제로 벡터라는 거는 특징이 이제 이거는 좀 얘기하기 좀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그냥 얘기할 건데 벡터라는 거는요 합성도 가능하고 합성은 중학교 때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도 가능하냐면 분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힘이 있다. 이런 대각선 방향의 힘이 있다고 합시다. 이 힘을 수평 방향의 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방향의 힘으로 이렇게 분해해 줄 수도 있어요. 벡터의 특징은 뭐다?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이걸 일단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물체의 속도라는 개념 그리고 가속도라는 개념 두 개 모두 벡터거든요. 벡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합성이 가능하고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뭔가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 대각선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 되게 애매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고 있는 이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속도라는 벡터를 분해할 거예요.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합치면 실제 이 녀석의 속도가 돼요.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가 처음에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쐈습니다. 맞죠? 수평 방향으로 쐈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고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평 방향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속도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없는 상황이고요. 수직 방향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속도가 0이지만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기억해 봅시다. 받는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운동하는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 6글자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랬죠. 자, 수평 방향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처음 속도가 있어. 운동하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받는 힘은 없어. 왜? 이 애는 뭐만 받는 운동이야? 중력만 받는 운동이니까.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아랫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도는 있고 그 다음에 힘은 없다?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즉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만 놓고 보자면
1초에 몇 미터씩 이동할 거야? 10미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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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미터씩 일정하게 이동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수직 방향 봅시다. 수직 방향은 처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처음 속도가 0이에요, 0. 0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아요. 방금 전에 했었죠? 중력에 의해서 일정한 힘을 받으면 점점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빨라져. 이걸 뭐라 불렀어요? 중력 가속도라고 했었죠. 이 중력 가속도 값을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게 중력 가속도 값을 10m/s 제곱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수직 방향 속도가 0이었지만 1초 뒤에 수직 방향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m/s가 되고 2초 뒤에는 20m/s, 3초 뒤에는 30m/s, 4초 뒤에는 40m/s 점점 빠르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빠르기가 증가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불렀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렀죠.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아서 일정한 가속도를 받으면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수직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예, 맞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자, 제가 이 물체를 수평으로 쌌지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갈 거 감이 오시죠? 근데 수평 방향만 놓고 보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수직 방향만 놓고 보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 뭐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배웠던 자연학 운동이랑 똑같죠? 이 부분만 보면, 수직 부분만 보면. 그럼 처음에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당연히 어디 있겠어? 0초일 때는 0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공식 기억나시죠? 얘가 떨어진 높이는 2분의 1 gt의 제곱인데 이 g를 제가 지금 얼마로 놓착을 했어요? 10으로 놓착을 했죠. 10으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1초일 때는 몇 미터 떨어지게 돼? 정확히 5미터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초 뒤의 위치가 5미터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한 여기쯤 있게 될 겁니다. 자, 2초 뒤에 이 녀석의 위치를 봅시다. 어디 있게 돼요? 2초 뒤에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 몇 미터? 20m 지점에 있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2초 뒤에 이 녀석의 위치는 여기쯤에 있게 됩니다. 자, 3초 뒤의 위치를 볼까요? 3초 뒤에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45m죠. 그쵸? 45m 지점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초 뒤에 이 녀석의 수직 위치는 약 이쯤에 있게 될 거예요. 45m. 그리고 4초 뒤에 볼까요? 4초 뒤에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 80m 지점에 있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쯤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물체는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 떨어진다는 거 속도 개념이에요. 벡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분해해보자. 그래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봤더니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가 유지돼. 그래서 1초에 10m씩 꼬박꼬박 가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수직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는 0이지만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돼서 1초 뒤엔 5m, 그 다음 20m, 45m, 80m 지점에 공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될까? 분해시켜놨던 이 벡터들을 다시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합쳐봅시다. 합성을 해볼게요. 자, 1초 뒤에 수평 방향으로는 10m 이동했어요. 수직 방향으로 5m 이동했네요. 그럼 실제로 이 공이 1초 뒤에 있는 위치는 어디겠어요? 여기쯤 있겠네. 감이 오시죠? 2초 뒤에는 어디 있을까? 2초 뒤에 수직 방향으로는 20m 내려갔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20m 갔죠? 그러니까 2초 뒤에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3초 뒤에는 어디 있을까? 수직 방향으로 45m를 갔어요. 2초 뒤에는 어떨까요? 2초 뒤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20m 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20m 이동했으니까 바로 이 지점에 공이 지나가게 될 거고 3초 뒤에는 수평 방향으로 30m, 수직 방향으로 45m 이동하니까 이 지점에 도착하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4초 뒤에는 수평 방향으로 40m, 수직 방향으로 80m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공이 여기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이 지나가는 궤적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는 벡터고, 이 벡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성과 분해가 가능한데, 얘네를 갖다가 처음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했다가 나중에 합성을 한 거예요. 왜 분해했다 합성을 하냐? 분해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이고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번엔 제가 수평 방향으로 조금 더 빠르게 던져 보겠습니다. 얼마의 속도로 던질 거냐면,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20m/s의 빠르기로 던질 거예요. 그럼 예상하다시피 처음 0초일 때는 여기쯤 위치하게 되겠죠. 맞죠? 1초에 20m를 가는 빠르기로 수평으로 던졌기 때문에 2초 뒤에는 20m 지점, 1초 뒤에는 20m 지점, 2초 뒤에는 40m, 3초 뒤에는 60m, 4초 뒤에는 80m 지점에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내가 아무리 빨리 던진다고 한들 수직 방향을 보면 어차피 같은 물체고 똑같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어차피 1초 뒤에 똑같이 몇 미터? 5m, 2초 뒤에 20m, 3초 뒤에 45m, 4초 뒤에 80m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평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던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대로 다시 합쳐보면 되겠죠? 자, 1초 뒤에 수평 방향으로는 20m를 갔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5m밖에 안 가. 그렇다면 1초 뒤에 이 공의 위치는 여기쯤 있게 될 거고요. 2초 뒤에 수평 방향으로 40m를 갔는데 수직 방향으로 20m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2초 뒤에 이 공은 여기쯤 위치하게 될 거고요. 3초 뒤에 수평 방향으로 60m를 갔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45m를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3초 뒤의 이 공의 위치는 여기쯤이 될 겁니다. 그리고 4초 뒤에 수평 방향으로 80m를 이동했는데 수직 방향으로 80m를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공의 위치는 4초 뒤에 어디에 있게 되냐? 여기쯤 있게 되겠죠. 여기쯤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이 떨어진 궤적을 그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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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둘은요, 단지 수평 방향의 속도가 10m/s냐 20m/s냐 차이일 뿐이에요. 수직 방향은 어차피 똑같아요. 맞죠? 수평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일단 얘랑 똑같이 80m 지점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어때요? 똑같죠? 얘 80m 떨어지는데 검은해 보세요. 몇 초 후에 떨어져요? 4초 후에 떨어지죠? 빨간해 봅시다. 4초 후에 80m 지점에 떨어지죠? 즉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평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던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집니까? 이게 달라지죠. 4초 후에 도달한 거리가 10m/s로 던졌을 때는 4초 후에 도달한 거리가 40m였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 2배 빠른 속도로 던졌더니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은데 1초 동안 가는 거리를 2배 더 멀리 갈 수 있게 2배의 속도로 던졌으니까 당연히 2배 더 먼 곳에 떨어지게 되겠죠. 즉 몇 미터 지점에 떨어지게 됩니까? 80m 지점에 떨어지게 되겠죠.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만약에 제가 30m/s로 수평으로 쏘면 어디에 떨어질까요? 몇 미터 지점에? 어차피 4초 후에 떨어지는 건 똑같으니까 30m/s로 4초 동안 갔으니까 120m 되는 지점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해해서 본다.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일정한 빠르기로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수직 방향으로는 어떻다? 중력에 의해서 무슨 운동을 하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그럼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종류와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계약하면 수행평가를 보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제도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추가로 하나 더 재밌는 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물체를 제가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는 어때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지구에서 대포를 쏜다고 합시다. 이 대포를 쏘는데 어떤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대포를 쏘게 되면 대포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얘가 대포를 수평 방향으로 쏘는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수평 방향으로 쏜다면 더 빠르게 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더 빠르게 쏘게 되면 이 대포알은 이렇게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겁니다. 이것보다 더 빠르게 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되겠죠. 이것보다 더 빠르게 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빠르게 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대포알이 떨어지는 정도와 그러니까 이 대포알이 떨어지는 곡률, 휘어지는 정도예요. 이 대포알이 떨어지는 곡률과 지구가 휘어지고 있는 곡률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대포알의 속도를 빠르게 쏴버리면 지구가 꺾이는 거랑 대포알이 꺾이는 게 같아지기 때문에 대포알이 결국 돌아서 자신에게 오게 될 수도 있어요. 빵 쏘면 약하게 쏘면 뚝, 좀 더 세게 쏘면 뚝, 더 세게 쏘면 뚝, 더 세게 쏘면 쭉 계속 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지구를 빙글빙글 돌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공위성이에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바로 이런 원리.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돌진 않고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지구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지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빠른 속도로 쏜 대포알처럼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 수업은 이제 중력 좀 편한 거 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대놓고 물리한 느낌이에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사실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물리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은 뭐냐면 실제로 이 중력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지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내용은 오늘 수업한 내용보다 조금은 수월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앉아서 말로만 해도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